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좁다고들 말하는데 설마 이렇게 좁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에 대한 의지가 매우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후에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지금 호떡 장수로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으세요. 엄마는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저에게 좋은 것만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고 싶은 좋은 엄마죠. 아무래도 엄마가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항상 친구들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항상 웃고 힘낼 수 있냐? 진짜 또 대단하다. 너같이 책임감 강한 애는 처음 봤어. 아마도 너는 아이 낳고 살면 그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멋지게 살 거다. 애들은 항상 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엄마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냈는지 보면서 살았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원래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저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는 강릉 한 지역에서 이름 날리는 집안이었습니다. 항상 어르신들도 저희 엄마에게 그래도 현빈이 엄마는 정말로 복 받았어. 현빈이 아빠가 돌아간 이후에도 현빈이 외할머니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애를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잖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를 거야. 현빈이 엄마 애 아빠가 없다고 기죽지 말고 현빈이 엄마가 가진 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엄청 많은 기회가 열릴 거고 현빈이에게도 아빠가 없는 게 결핍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 될 거야. 어르신들은 알았던 겁니다. 외할머니의 존재가 아빠를 대신한다는 것을요. 외할머니의 존재는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던 것이고 고로 엄마는 저에게만 신경을 쓰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 이웃들을 엄청 신경 쓰셨어요. 사실 아무리 넉넉해도 저 하나 교육하는데 신경 쓰면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때 저보다 몇 살 어린 아주 어린 동생, 한 4~5살짜리 꼬마애와 한 여자 어른이 저희 집 지하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그 집은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근처에서 무료급식 배부하는 거 받아먹고 월세도 몇 번이나 밀려서 엄마가 아이고 밑에 집은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월세를 자꾸 밀리네. 어떻게 하면 좋니?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면 월세가 높지도 않은데 이럴까. 우리야 괜찮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 있는 그쪽이 걱정되네. 엄마, 왜 그 사람들 먼저 걱정해? 월세 떼일 수도 있는 우리를 1순위로 두어야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월세 밀리면 엄마가 경고하고 화내. 현빈아,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단순히 월세를 밀린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안 좋은 해결 방법이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들이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세입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월세 내는 기간을 늦추거나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화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란다. 알겠니, 현빈아? 알겠어. 난 몰랐지.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아랫집에 이거 김치전 좀 가져다가 줘라. 현빈이 너 간식 만들면서 아랫집도 먹게 몇 개 더 붙였으니까 그리고 이거 우유는 아랫집 꼬맹이한테 주고. 그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저녁마다 배고프다고 앙앙 우는데 엄마가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다 아프더라. 알겠어. 가져다 주고 올게. 저는 김치전을 들고 아랫집으로 내려갔어요. 반투명 지하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배고파. 나 밥 줘. 배고파. 우리 수진이 배고프지? 엄마가 미안해. 오늘은 쌀도 떨어지고
냉장고에 곰팡이 핀 김치밖에 없네. 이를 어쩐다. 엄마가 나가서 뭐 좀 사와야겠다. 그때 저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이거 김치전 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거 전달해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꼬맹이한테 이거 우유도 드리래요. 엄마가 드시고 배고프면 또 달라고 했어요. 넉넉하게 부쳤다고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현빈아. 안 그래도 애가 배고파서 앙앙 울었는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줌마가 고마운 이 마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그렇게 김치전을 가져다 준 이후로 지하방에서 들리는 꼬맹이의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순간들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 앞에서 엄마는 요즘 힘들어요. 자꾸 월세가 밀려서. 독촉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죄송해요. 아이 키우면서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애엄마 딸려서 시간 제한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잘 안 쓰고 다들 다 키워서 시간 제약 없는 아줌마 쓰던가 젊은 애들을 뽑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다시 일하기로 했으니까 월세 안 밀리겠습니다. 됐어요. 같은 아이 키우는 입장인데 그쪽도 나도 애 아빠 없이 아이 키우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나도 형편이 넉넉지는 않아도 그래도 쪼잔하게 굴지는 않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하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도우고 살아야지 살맛이 나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와 그분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은 아랫집에 사는 꼬맹이가 너무 귀여웠고 마음속으로는 그 꼬맹이가 배고파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고 이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그 이후로도 저희 집이 사정이 안 좋아지고 외할머니가 입원하면서 많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랫집 세입자에게 감자며 고구마며 도시락이며 이것저것 챙겨주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였지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갑자기 아랫집 아줌마가 쾅쾅쾅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엄마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애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신고 좀 해주세요. 구급대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일단 수진이 엄마 진정하고 현빈아, 빨리 전화해라. 신고해라. 애가 쓰러졌다고. 알겠어, 엄마. 엄마와 아주머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방에서 나와 119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119죠. 저희 집에 꼬맹이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급해요. 꼬맹이 죽으면 안 돼요. 꼬맹이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행히 구조대원은 신고한 지 6분 만에 오게 되었고 빠른 응급 조치를 하면서 꼬맹이를 들것에 싣고 갔어요. 아줌마는 내 딸 죽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 딸이 안 돼.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와 함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마도 아이고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부디 아무 일 없이 경미하게 아픈 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충격적인 진단을 의사에게서 받은 거예요.
아이 머리에 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비용은 최소 3천만 원입니다. 머리에 있는 혹이 뇌신경을 눌러서 지금 이렇게 간질처럼 발작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뇌 성장과 함께 혹도 성장할 거고 그러면 더 다양한 곳에 뇌를 눌러서 심지어는 말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두엽 기관을 누르면 언어 능력도 퇴화되고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아주머니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어요. 딸 하나 믿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갑자기 사망 선고와 같은 뇌종양 선고라니요. 수술을 하면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애엄마한테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요. 당장 오늘 먹을 밥값도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가족에게요. 아주머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저희 집에 혼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지하방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챙겨서 마당으로 내빼는 겁니다. 엄마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된 거래요? 병원에서는 문제가 뭐래요? 아이 뇌에 종양이 암이 생겼대요. 네? 아니 그 어린아이 머리에 암이 생겼다고요? 네. 어쩌면 좋아요? 수술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 여기서 짐 뺀 다음에 보증금 500만 원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 500이라도 수술에 보태야지요. 엄마는 무척이나 놀랐어요. 갑자기 가까운 이웃집 아이가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해 보이는 아랫집 아줌마의 흔들리는 동공을 본 엄마는 수술비가 그렇게 비싸대요. 언제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은 의사가 지금은 당장 수술하는 거는 힘들고 다다음 달이나 돼야 이제 수술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두개골이 약해서 뒤에 있는 두개골이 조금 더 자라고 수술을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되면 바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2달 사이에 돈을 모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일단 내가 보증금 500이랑 내가 아이 대학 보낼 때 주려고 모은 적금 이거 500 깨서 같이 줄게요. 아니에요, 현빈이 어머님.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지요. 미안해서 그 돈은 안 받고 딱 보증금만 받을게요. 아이고 참 꼬맹이 엄마. 이게 지금 자존심 부리고 이럴 때가 아니야. 꼬맹이는 살고 봐야지. 내가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울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눈물이 나네요. 엄마와 아줌마는 아이를 가진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마당에서 짐을 가지고 나가는 꼬맹이 엄마를 저희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마지막에는 서로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우는데 저도 진짜 슬프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꼬맹이가 수술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작고 이쁜 아이가 벌써 죽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아주머니도 제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머니와 꼬맹이가 집에서 나가니 집에 들어오는 제 마음이 항상 허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저 왔어요. 라고 외쳐야 하는데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아주머니에 대한 습관이 된 인사를 매번 하다가 말았지요. 그렇게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도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IMF가 터지면서 할머니가 모아둔 전 재산이 든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었고 예금이 최대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할머니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야 말았어요. 할머니는 내가 농사 지으면서 배고플 때 안 사 먹고 내 자식들 노후 대비 시켜준다고 이 약물고 번 돈 저축한 게 어찌 이럴 수 있나. 내 돈 내놔라 내 돈.
돌려주이소.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늙은 노인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는 펑펑 울었어요. 다 늙으신 할머니가 그리 아이처럼 울 정도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진짜 할머니가 불쌍했고 엄마도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고 했지요. 결국에 그 여파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희 집이 은행대출, 담보대출을 받아놨거든요. 삼촌이 사업한다고 2억을 빌려가서요. 그런데 그 이자를 할머니가 내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면서 더 이상 그 돈을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압류가 붙고 법원에서 빨간 딱지 붙이러 오니 할머니는 내 집인데 누가 가져가? 도대체 멀쩡하게 잘 사던 내가 왜 이래야 하노? 이를 어쩌면 좋노? 하면서 결국 쓰러지셨어요. 엄마와 저는 할머니!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할머니는 지병이 다시 도지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는 화병으로 인해서 결국 입원 3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으로 빈소에 앉아 있는데 저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작은 아이였을 뿐이라 슬퍼하는 엄마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엄마와 저는 현실 앞에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보금자리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고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가 2차 낙찰을 받아서 헐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경매 후에 집 팔고 빚 갚으니 남은 돈은 딱 6천만 원. 원래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10억이 가까운 돈이 엄마 명의로 있을 수 있었던 건데 모든 게 경기 악화, 은행 파산으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양심 없는 검사놈 때문에 은행 파산에 대한 부실 수사로 관련자 그 누구도 조사를 받지 않았지요. 한이 서릴 뿐이었습니다. 수중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엄마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원래 있었던 수십억에 가까운 재산이 은행 파산으로 날리고 압류당해서 다 잃어버리니 좌절감이 꽤 컸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생겼으니까 수진이 엄마가 생각나네. 수진이가 머리 수술은 잘 받았으려나? 만약에 돈 때문에 아직도 못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지? 빚을 내서 받았더라도 수진이 엄마가 애 돌보느라 앞으로 몇 년간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결심을 하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2천만 원을 흰 봉투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슴에 몇 분 동안 품은 뒤 저에게 병원에 잠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꼬맹이 병원에 가는 거야? 그거 전해주게? 그냥 원무과에 전화만 주고 와야지. 수진이 엄마가 내가 이 돈 주려고 하면 안 받을 거야.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자고. 내가 콩 한쪽이라도 생기면 나누어 줄 테니 삶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니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엄마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인데도 저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엄마를 보고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서로 도우면서 힘들 때일수록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구나 하고요. 엄마랑 저는 병원에 가서 원무과 사람에게 그 돈을 전해준 뒤 이사를 갔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우리 돈 없어서 조금 더 싼 동네로 이사를 가야지. 현빈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까 건강하기만 해, 엄마. 제발.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는 거는 살 수 있는데 엄마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해. 엄마와 저는 그렇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변두리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공장 단지였고 굉장히 동네가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불법 체류자도 거기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쌌지만 공장이라서 엄마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점점 준비물이나 급식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때문에 삶의 제약이 걸리는 순간이 많아진 겁니다. 결국에 엄마는 내가 우리 아들 먹여 살리려면 뭔들 못하겠어.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지. 하면서 그 근처 공장에서 판매하는 호떡 기계를 사온 겁니다. 저는 엄마 이게 뭐야?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엄마가 근처에서 호떡 구워서 팔려고 해. 이게 또 돈이 좀 쏠쏠하게 벌린다고 해서. 엄마, 너무 춥지 않을까? 우리 현빈이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엄마는 현빈이 믿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엄동설안에 꿀호떡을 판다고 집에서 100개가 넘는 호떡구이 연습을 하고 공장 단지 앞에서 판매를 하셨어요. 마가린 녹인 거에 튀기듯이 호떡을 구워서 파니 공장 단지 아저씨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나 좋았고 엄마의 호떡을 먹으려고 줄을 길게 서서 사는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밀린 급식비도 다 내고 준비물도 밀리지 않고 잘 사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이 뭔지 알았어요. 팍팍했던 저의 삶에 돈이라는 게 벌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저도 삶이 윤택해졌지요. 엄마는 그러셨어요. 현빈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내 인생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라도 구멍이 나오더라. 사실 엄마도 정말 호떡구이 장수가 되기까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현빈이 보고 버티다 보니 그래도 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고등학교 올라가는 현빈이도 엄마를 생각하며 힘든 공부를 버티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의 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고등학교 수석 졸업, 대학교 수석 입학을 하여서 원하는 직장에 떡하니 붙고 말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저는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큰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한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기특했고 뿌듯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호떡을 팔아서 정말 큰 돈을 버셨어요. 집을 샀으니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호떡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 지역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싸게 파는 호떡을 먹고 밥을 대신하거나 돈 없는 공장 직원들이 엄마가 특별히 만든 잡채 호떡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거든요. 하여튼 직장에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슬슬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사내 연애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그녀를 본 순간 저는 말도 안 섞어보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건 후 조심스럽게 만남을 지속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자리가 그리웠고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아 제가 아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교제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그녀에게 저는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뭐랄까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자기랑 헤어질 때마다 다시 못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가슴이 쩌릿쩌릿했어. 그래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연을 드디어 만난 것 같아서 나 용기 내볼래. 당신한테 용기 낼 거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당신 책임질게. 오빠, 당연하지. 내가 오빠랑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하겠어.
그렇게 저와 그녀는 결혼을 기약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가 알아서 잘 짝을 찾고 하니 엄마는 참 흐뭇하다. 이렇게 너가 커서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니 눈앞이 주마등처럼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게 생각이 나네. 그러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 진짜 신기하다.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을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선택한 결과는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니까 엄마는 결혼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 그냥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최고로 좋은 여자겠지. 라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자네 집안에서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조금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장모님 되실 분이 저희 집안에 대해 듣고서는 그래도 호떡 장수는 너무 불안하지 않니? 엄마는 너가 조금이라도 있는 집안에 시집 가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힘들게 산 거는 잘 알잖아. 왜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해, 수진아? 엄마, 이 사람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내 운명의 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엄마, 제발 반대하지 마. 그래도 엄마는 아직 마음에 걸린데 안사돈 될 분이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하고 바깥사돈은 돌아가시고 만약에 너네 부부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거니? 엄마도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사돈도 그럴 것 같은데 엄마는 딸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결혼 생각했으면 좋겠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제발. 와이프 될 사람이 예비 장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저도 알았지요. 제 집안이 안 좋고 엄마 직업도 당연히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되었어요. 저는 상견례 전에 어머님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 꼭 책임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저 다른 거는 약속드리지 못하겠지만 삶에 대한 책임감, 그거 하나는 정말 사명을 걸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따님을 맡겨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찝찝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제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얼추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엄마와 저는 계속 어색한 사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지요. 상견례장에 도착한 엄마와 예비 장모님이 서로를 보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어림이에 살던 세입자 수진이 엄마 아니에요? 꼬맹이 엄마. 어머, 그 1층 주인집. 어머, 현빈이 엄마. 어머, 이름이 똑같길래 참 신기하다 했는데, 설마요. 말도 안 돼요.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만나고 있었던 수진이는 제가 8살 때 봤던 저희 집 밑에 살던 그 꼬마였어요. 제가 나이가 8살이었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에 수진이를 다시 보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진이가 20년 전 함께 살았던 그 지하방 수진일 줄은 꿈에도 못 꾼 거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첫눈에 보자마자 끌림을 느낀 거고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본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고 익숙했던 겁니다. 되게 감동이었고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와, 정말 수진아, 너 오빠 기억나? 나는 그때 기억이 너무 희미하게 있어. 그런데 신기해. 그날은 기억나. 윗집 오빠가 나한테 김치전 가져다 줘서 그때 그 전을 엄청나게 맛있게 먹은 거. 그 이후로 김치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거든. 오빠, 우리는 정말 진짜 운명인가 봐. 어떡해? 라고 하며 서로 손을 잡고 정말 눈물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 되실 분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돈 관계로 만나요?
그날로부터 세월이 너무 흘러서 저번에 현빈이 만났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애가 어릴 때 만났으니까 많이 변해서. 그런데 사모님 보니까 딱 기억이 나네요. 그때 원무과에 2천만 원 맡기고 가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제가 정말 아이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돈 나올 구멍도 없었고 숨통이 조이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때 동아줄이 내려온 거였어요. 원무과에서 돈을 딱 건네주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정말 감사해요. 전 그 이후로 이제 인사하러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집이 망했어요. 엄마 전 재산 들어가 있던 은행이 외환위기로 파산하고 다 날린 거죠. 집도 날아가고 그래서 내가 헛떡 장사하면서 아이 키웠어요. 이따금씩 정말 수진이 엄마는 뭐하고 사나 했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군요. 나 눈물 나요. 우리 운명이 어떻게 이래요. 정말 제가 오만했네요. 호떡 장사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다니 제 과거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모님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엄마도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그래도 호떡으로 돈이 좀 벌려서 다행이에요. 하면서 그날 상견례는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라서 그날의 기억이 드문드문 나고 어른들의 얼굴이나 수진이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니 기억이 선명해져서 하나하나 다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운명처럼 저희는 상견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모님은 엄마에게 찾아왔어요. 현빈이 엄마, 아니, 이제는 사돈. 내가 그날 절대 잊지 못해요. 사돈 때문에 우리 아이가 뇌종양 제거 수술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만약에 꼭 현빈이 엄마 만나려면 줘야지 하고 번 돈 모아서 지폐로 현금으로 뽑아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돈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현빈이 엄마, 사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제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나는 돈을 받으려고 준 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기억했다가 갚네. 안 줘도 되는데요. 어떻게 안 갚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사돈 덕분에 아이 아파 잃고 나서 죽으려고 했던 거 마음 다 잡고 겨우 살았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혼모들 살아가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사회적 시선도 절대로 곱지 않았고요. 항상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사는 광대 같았는데 이제는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면서 사는 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돈을 갚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어린 날에 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 아이의 엄마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요. 아이 참, 내가 한 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잘 버텨줘서 나야 고맙지요. 우리 이제 사돈 되었으니 서로 기대어서 남은 말년 잘 지내봐요. 그렇게 엄마와 장모님은 정말 저희 결혼 이후로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놀러 가던가 전국 산을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셨고요. 저희 엄마와 장모님 모두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없으니 약간의 우울증과 허무함 이런 게 공존해 있으셨는데 둘이 마음이 잘 맞은 짝이 되어서 놀러 다니니 그런 감정도 없어지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자기야,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거 다 말년에 편해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 정말로 나 이제는 엄마가 행복한 모습도 보고 시모도 행복한 모습 보니까 마음이 편해. 좋다. 오빠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 같아. 고마워, 오빠.
내가 더 고마워. 수진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어. 하면서 저희는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약속했어요. 제 자신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수진이를 지킬 거고, 더 나아가서 장모님 엄마를 책임지고, 삶의 축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껏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전진하면서, 그리고 주변을 챙기면서 살아낼 거야. 정말 그럴 거야 하고요. 그렇게 결혼을 시작한 지금은 아이가 셋이네요. 호떡 장사하면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 지하방에서 성공하겠다고 이를 바득 깔며 공부했던 이렇게 평안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고 살아왔던 건가 봅니다. 집에 압력딱지 붙을 때만 해도, 공장 단지에 이사 갈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못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버티다 보니 정말로 행복한 날이 오네요. 저희 엄마도 나이 반백에 호떡 장수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 같은 사돈을 만나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터널을 걷고 계신 분들, 저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다 보면은 누군가 도와주거나 도움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힘든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버티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모두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